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데 모아 전해드리는 노투데이 스페셜 신세아입니다. 한일 갈등과 관련한 뉴스들이 연일 보도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의 협상 기록 일부를 공개하면서 한국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는 이미 완전히 해결됐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과연 그런지 들여다봤습니다. 앵커 브리핑에서 함께 보시죠. 유벤투스와 K리그 선발팀 친선 경기에 출전하지 않은 이른바 호날두 노쇼 사건이 국내 축구 팬들의 분노를 자아내며 각종 소송전으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최 측인 더 페스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은 총 3곳인데요. 심층 리포트에서 해당 변호사들로부터 소송 취지 등을 들어봤습니다. 그 외 법조계의 다양한 소식들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도급 업체들이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해양을 특가법상 사기와 증거인멸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취임사에서 공정경쟁 위반 사건 엄정 수사를 강조한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에서 접수된 이른바 대기업 갑질 1호 고소 사건인데 어떤 내용인지 현장을 신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방대한 조선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 즉시 수사하라! 전국 조선해양 플랜트 하도급 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정성립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와 관련 임원 6명에 대한 고소장을 오늘 검찰에 접수했습니다. 애초 예산 부족 등으로 정당한 하도급 대금을 줄 의사나 역량이 없음에도 하도급 대금을 줄 것처럼 속여 대우조선해양 일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15개 회사가 대우해양조선으로부터 받지 못한 하도급 금액은 모두 1,484억 원. 이 때문에 여러 하도급 회사들이 부도가 났다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 불법 행위 책임자들을 형사 고소하여 불법 행위를 엄단하길 바라면서 도속장을 접수하는 데가 있다. 이들은 또 하도급 업체 신고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대우조선해양 측이 관련 자료를 파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아울러 촉구했습니다. 공정위 신고에 대비해 자체 조사를 해보니 예상 과징금 교부가 1,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자 이를 피하고자 조직적으로 관련 자료들을 삭제했다는 주장입니다. 그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비해서 자료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나아가 조선업계에서 공사대금 미지급이나 후려치기 등 하도급 업체에 대한 각종 갑질과 부조리한 관행은 대우조선해양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 등 조선 빅3 모두 사정은 비슷하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콕 지칭해서 조선업계 비리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어떤 형태든 우리 검찰총장이 윤석열 총장님께서 3사 현대 대우 삼성을 어떤 형태든 완벽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정말 이번 기회에 대기업의 어떤 윤석열 총장은 지난 목요일 취임사에서 시장기구가 경제적 강자의 농단에 의해 건강화 활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헌법 체제의 본질이라며 대기업 비리와 갑질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기업에 대한 압박은 끊임없이 지속되는 가운데 윤석열호의 사정 칼끝이 조선산업 기업들을 향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 갑질 검찰 고소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20플러스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하도급 대금 미지급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 건가요? 통상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네. 이제 뭔가 작업을 하려면 계약을 먼저 체결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작업 공정에 들어가는 선계약 후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네. 이제 그러나 조선업계에서는 이런 상식이 안 통한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이제 작업부터 시작을 하고 나중에 네.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선작업 후계약 방식이 관행처럼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뭐 다소 통상의 경우와 다르긴 하지만 추후에라도 계약서를 체결했으면은 계약서대로 뭐 대금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언뜻 생각하면은 그럴 것도 네. 같은데 그게 또 이제 갑을 관계상 그렇게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네. 하도급 대금으로 얼마를 받겠다고 확정이 안 되면 네. 일단 이제 작업부터 착수를 하고 착수한 입장에서는 이제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에서 네. 이제 작업 대금을 얼마를 주든지 간에 이제 주는 대로 네.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 있다는 건데요. 네. 이제 그렇다고 발을 빼고 철수하기에는 이제 그동안 들인 노력이나 뭐 네. 비용 또 시간이 있는데 이제 빈손으로 나올 수도 없고 네. 결국 이제 늪에 빠진 듯 이제 서서히 이제 대우조선해양에 말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대우조선이 계약서를 작업 착수 전에 이제 발급하지 않은 경우가 모두 1,817건에 달한다는 게 이 하도급 대책의 주장인데요. 네.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김남주 변호사 말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된 2017년 7월경 하도급 회사가 1,500억 원 피해를 부담을 신고를 했습니다. 그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서면 밀격으로 예상되는 과징금 규모가 약 1,200억 원으로 자체에 추산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행이 어떻게 이렇게 지속이 될 수가 있었나요? 뭐 검찰 수사 같은 게 그동안 전혀 없었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2018년 4월에 부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대우조선해양의 이 불공정 이제 하도급 행위를 밝혀내서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다가 수사 의뢰를 했었고요. 네. 이와는 별도로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에 별도로 이제 하도급법 위반 혐의 시정명령 그리고 과징금 10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하도급 미지급 피해 금액만 1,484억 원이 넘는 상태에서 이 네. 과징금 108억 원 부과는 조금 세발을 피고 네. 대우조선은 그나마도 불복을 해서 이 집행정지 신청과 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네. 근데 통영지청 수사도 이제 답보 상태이다 보니까 이제 공정거래 최정예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 조사부에서 수사를 해달라는 게 오늘 대책의 고소장 접수 취지인데요. 네. 윤범석 전국 조선해양플랜트 하도급 대책위원회 위원장의 말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결정이 나온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 불법 행위 책임자들을 형사 고소하여 검찰이 형사법 위반에 의한 수사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가 직권조사로 밝혀진 불법 행위를 언단하길 바라면서 도속장을 접수하는 데가 있다. 네, 이런 대우조선해양의 이 불법 행위로 많은 하도급 업체들이 이제 줄도산을 하는 등 네.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 좀 엄벌에 처해달라 하는 것이 이들의 요구입니다. 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수사를 맡을 것 같은가요? 어떤가요?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5일 있었던 취임식에서 네. 기업 갑질 근절을 강조를 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네. 우선적으로 중시해야 하는 가치는 바로 공정한 경쟁 질서의 확립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권력기관의 정치 선거 개입, 불법 자금 수수, 시장 교란 반칙 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정치 경제 분야에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번 대우조선의 이 하도급 갑질이 이제 공정거래 위반 1호 고소 사건이라는 좀 상징성도 있고요. 네. 또 불법 혐의가 명백해 보이는 만큼 부서 배당 여부를 떠나서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데에는 별 네. 이견이 없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아무튼 그게 뭐가 됐든 갑질은 좀 엄정하게 수사해서 처벌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기아차 비정규직 노조가 오늘 오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기자회견문 보니까 고용노동부는 정몽구 회장의 비서실인가라며 고용노동부를 강하게 성토하고 있던데 뭐 어떤 내용인가요? 네, 법원 판결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면 네. 이제 대법원은 지난 2010년 네.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 씨가 불법 파견을 인정하라며 낸 소송에서 네. 이제 최 씨가 현대차 정규직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네. 사내하청 근로자로 2년 이상 근무하면 네.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이었는데요. 네. 이 판결 이후에 법원은 지난 9년간 현대 기아차의 사내하청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해서 네. 일관된 판결을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불법 파견
문제를 해소하려면 사내하청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는데 네. 키를 쥔 고용노동부가 그 의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주장입니다. 네. 뭐 고용노동부가 뭘 어떻게 하고 있게 이렇게 비판을 받는 건가요? 네, 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2014년 당시 고용노동부는 네.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낸 진정 사건에서 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9,234개 모든 공정에 대해서 불법 파견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네. 이듬해 기아차에 대해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는데요. 네. 최병승 씨 등 현대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소송 제기도 노동부의 이 같은 판정이 힘입어서 한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작 2년 이상 사내하청은 불법 파견이니 정규직으로 채용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자 네. 고용노동부가 정작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성토입니다. 네. 뭐 노동부가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는데 뭘 안 하고 있다는 건가요? 네, 현 문재인 정부 들어서 노동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고용노동부에 이제 행정개혁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했습니다. 네. 위원회는 지난해 7월 31일에 네. 현대 기아차 불법 파견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이때 나온 권고 결정 사항의 핵심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네. 현대 기아차 불법 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고용 시정 명령을 내리라는 것이었는데요. 네. 이에 당시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그러겠다라고 해놓고 노동부는 1년이 지나도록 지난 2004년 노동부 현대 기아차 불법 파견 판정을 기준으로 하면 15년째 이 문제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에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노동부가 정몽구, 정의선 부자의 범죄를 방치하고 있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네. 법원 판결 취지와 위원회 결정대로 노동부가 직접 고용 시정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전 행정개혁위 위원을 지낸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네. 저번에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다툼이 있었던 건데, 그때 이제 고용노동부의 본인들의 변명은 그 당시 이거였어요. 아직 대법원 판례가 없었다. 검찰의 처분이 없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였던 거죠. 근데 네. 없었던 건 아니죠. 판례가 네. 있었던 거고. 그런데 대법원 판결 이후에 그 상당수 현대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았나요? 네,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것이 이제 비정규직 노조의 주장입니다. 네. 법원 판결 취지는 2년 이상 파견 근로를 불법 파견이니까 이제 불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네. 그런데 현대 기아차 사측은 이런 법원 판결 취지를 무시하고 네. 그동안의 근속기간과 이제 밀린 임금 문제 등은 그대로 두고 네. 특별 채용이라는 명목의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김수혁 기아자동차 노조 비정규직 지회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네. 자신들이 불법을 저질러 놓고 그 불법에 대해서 소송을 했는데 그것을 취하해야지만 특별 채용에 합격시켜 주겠다. 이러한 발상 자체가 얼마나 폭력적이고 법적인 최소한의 상식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재벌이라서 가능한 거고. 이에 이들은 노동부 스스로의 판정과 법원 판결 그리고 행정개혁위 권고 결정 사항대로 이제 현대 기아차 불법 파견 전체 공정에 대해서 노동부 장관이 직접 고용 시정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오늘부터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네. 뭐 고용노동부 입장은 어떤가요? 네, 이게 참 입장이라고 하기도 애매한데 네. 이제 담당 과장이 없으니까 내일 얘기하자는 게 고용노동부의 답변 아닌 답변이었습니다. 뭐 노동부는 정몽구 회장의 비서실인가는 뭐 기자회견 제목이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현대 기아차 관련한 얘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현대 기아차의 엔진 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지난 23일 현대 기아차 법인과 이 회사 전 품질 담당 부회장과 본부장, 전략실장 등 핵심 임원들을 기소하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현대 기아차가 만든 세타2 GDI 엔진이 장착된 자동차에서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 등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을 알고도 이를 은폐한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입니다. 자동차 관리법은 제작사가 결함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현대차와 기아차 법인까지 기소 대상에 포함한 건 이번 사건이 일부 임원의 일탈이 아닌 회사 차원의 조직적 은폐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가 된 세타2 엔진은 지난 2010년부터 그랜저와 소나타, K5, K7 등
현대기아차 주력 자동차에 장착되었습니다. 검찰 기소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불명확한 리콜 요건과 규정을 근거로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어 위헌성이 있다며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대차의 아쉬움과는 별개로 두 가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는 리콜에 대한 현대차의 미국과 한국에서의 너무도 다른 잣대와 행보입니다. 앞서 현대차는 미국에서 지난 2015년 9월 세타2 엔진이 탑재된 차량에서 주행 중 꺼짐이나 화재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차량 47만 대 리콜을 결정했습니다. 이어 2017년 3월에도 다시 세타2 엔진이 장착된 차량 119만 대를 추가 리콜합니다. 반면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한국 소비자들의 리콜 요구에 현대차는 엔진엔 문제가 없다며 냉정하게 리콜을 거부하다 국토부 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해서야 마지못해 리콜에 나섰습니다. 언제까지 한국 소비자를 봉 취급할 거냐는 식의 비난과 이른바 흉기차라는 조롱과 비아냥이 쏟아져도 딱히 반박할 입장이 못돼 보입니다. 결국 YMCA가 같은 해 4월 정몽구 현대차 회장 등을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특가법상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같은 해 5월 국토교통부도 현대차를 검찰에 수사 의뢰합니다. 이에 2년 2개월여에 걸친 수사 끝에 검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현대기아차 법인과 관련된 전 고위 임원들에 대한 기소에 이르렀지만 이것도 뭔가 뒷맛이 개운하진 않습니다. 애초 YMCA가 피고발인으로 적시한 정몽구 회장에 대한 아무런 소환 조사도 없이 검찰의 기소 중지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범죄 혐의나 실체가 없으면 모르되 현대기아차 법인과 주요 임원들을 기소했음에도 오너이자 피고발인으로 적시된 정몽구 회장을 조사도 안 하고 기소 중지한 검찰의 처분.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대차 측에서 건강상 조사를 받기 어렵다고 자료를 제출했고 자료 검토 결과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지 못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안 좋다는 정몽구 회장은 그러나 지난 5월 공정위 재벌 총수 지정 관련해서는 정상적 경영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총수 지정 관련 현대차가 제출한 정몽구 회장 건강검진 결과 등을 토대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관련 서류들엔 정 회장 서명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현대기아차라는 글로벌 그룹을 정상적으로 경영할 판단력과 건강은 있지만 검찰 조사를 받을 만한 건강은 안 된다는 어떻게 보면 오묘한 정몽구 회장의 건강 상태. 공정위와 검찰에 제출한 정몽구 회장의 건강 상태가 왜 이렇게 다르냐는 법률방송 질의의 현대차 관계자는 글쎄요 라며 상황에 따라서 판단했지 않겠냐는 알듯 모를 듯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엔진 결함 은폐 의혹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거센 비판과 비난, 시민단체 고발과 이윽고 국토교통부의 검찰 수사 의뢰. 안 봐도 눈에 선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회장님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모르긴 몰라도 현대기아차 그룹 전체에 비상이 걸렸을 겁니다. 아무튼 현대기아차나 정몽구 회장 입장에선 결과적으로 의도한 대로 된 모양새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것 말고 정몽구 회장의 진짜 건강이 어떤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검찰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던 중 가슴 통증으로 급작스럽게 쓰러졌습니다. 병원비와 대출금 등 처리를 위해 전업주부였던 부인이 쓰러져 거동이 불편한 남편의 성년 후견인이 됐습니다. 그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법률방송 로투데이는 불합리한 피성년 후견인 제도에 대해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불합리한 처분과 법률 조항에 대한 소송과 위헌법률 심판 제청 기자회견 현장의 목소리부터 전해드립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국가공무원법 당연퇴직 조항은 위헌이다. 위헌이다. 위헌이다.
장애인과 인권단체 등으로 구성된 성년 후견제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오늘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2013년 7월 처음 시행된 성년 후견인 제도는 정신지체나 치매 등 사회적 약자들이 일상생활을 어려움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후견인을 둬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재 성년 후견제는 그 본래 취지와 달리 후견을 받는 사람의 헌법상 기본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이 기자회견을 연 이유입니다. 성년 후견인이라는 이유로 내가 그동안 평생 일했던 곳에서 직장에서 명예롭게 퇴직을 못하고 나의 그동안 일했던 이런 가치들을 무시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공대위가 말한 가치들은 무시당하는 사건은 검찰 공무원으로 25년간 재직한 김모 씨 사건입니다. 김 씨는 근무 도중 가슴 통증으로 쓰러졌고 병원비 마련과 대출 상환 등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편에 대한 성년 후견을 신청해 남편의 성년 후견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평소 희망대로 명예퇴직을 신청한 김 씨 아내는 청천벽력과 같은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수십 년 성실하게 봉직했던 검찰과 법무부가 남편이 피성년 후견인이 되는 순간 당연퇴직시킨 겁니다. 김 씨의 부인은 남편이 무슨 성범죄나 뇌물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하다 쓰러져 먹고 살려고 성년 후견을 신청한 것뿐인데 그게 무슨 죄냐고 항변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 성년 후견인 제도에 들어가서 피성년자가 되면은 왜 공무원의 자격이 박탈되는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이렇게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은 이 헌법에서 말하는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법 앞에서 장애인은 어때요? 불평등하다,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명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성범죄 등과 함께 제33조 1에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정신지체나 장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수십 년 성실히 근무해오던 사람을 피성년 후견인이 됐다고 어느 날 갑자기 공무원 직위에서 자른 건 명백한 헌법상 기본권과 인권 침해라는 겁니다. 이로써 망인은 당연퇴직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고 더 나아가 이제까지 받았던 급여를 빼앗기고 보험료까지 추징당하고 맙니다.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국가공무원법의 당연퇴직 규정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이에 김 씨와 가족들은 잃어버린 공무원 지위와 권리를 다시 찾기 위해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을 준비해오던 올해 5월 그만 병세가 악화되며 김 씨는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공동대책위는 고인의 생존 유지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의 피성년 후견인 공무원 자격 제한에 대한 임금 등 청구 소송과 함께 해당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헌재에 내기에 이른 겁니다. 법이 국민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보장해주기 위한 법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이번 소송과 위헌 제청을 한다는 것이 공대위의 말입니다. 공대위는 법원과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바람도 아울러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후견을 하는 게 아니라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성년 후견제도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 위헌 심판 제청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뭔가요? 네, 한마디로 헌법상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입니다. 네. 단적으로 같은 병을 알아도 이제 후견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공무원 신분이 유지가 되고요. 네. 그리고 후견인을 신청하면 오히려 공무원 자격을 박탈당하는 애시당초 말이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네.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지혜 변호사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네. 이 규정은 망인이 피후견인이란 이유로 그를 세상에서 배척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규정은 후진적인 입법입니다. 당연퇴직 규정은 세계 주요 국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 성년 후견인을 신청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 법령이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피성년 후견인이 됐다는 이유로 네. 권리 행사를 막고 차별하는 법령이 어린자 봐도 300개가 넘습니다. 네. 몇 개만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김 씨의 경우처럼 네. 국가공무원법뿐만 아니라 이제 지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에도 피성년 후견인은 당연 퇴직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네. 공무원뿐 아니라 변호사나 세무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공인중개사 등 이른바 사자 들어가는 직업은 대부분 가질 수가 없고요. 네. 이용사나 미용사, 화장품 제조나 판매, 안경사, 주택관리사, 경비원 등도 할 수 없습니다. 네. 더 난감한 건 민간 기업도 이제 네. 공무원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임용 자격을 인사 규정에 준용하는 곳이 많아서 네. 취업하기도 어렵고 또 취업을 했어도 결격 사유가 돼버려서 잘리는 수가 있습니다. 네. 더 황당한 거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는 게 이제 성년 후견 제도의 도입 취지인데요. 네. 피성년 후견인이 되면 장애인 관련 직원 활동이나 이제 국가 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도록 장애인 복지법 등에서 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네. 한마디로 누구를 무엇을 위한 제도냐는 비판입니다. 네. 그런데 애초 왜 이렇게 피성년 후견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령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난 건가요? 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성년 후견 제도는 네. 2013년 7월 폐지된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를 대신해서 도입이 됐는데요. 네. 금치산 제도가 금치산자 선고를 받은 사람들을 행위 무능력자로 간주하고 네. 어떤 법률 행위도 하지 못하게 제약하고 이제 과도하게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서 이제 도입된 겁니다. 네. 그래서 성년 후견 제도는 기본적으로 성년 후견을 받는 사람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네. 그리고 후견인은 말 그대로 후견, 돕는다는 취지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네. 결과적으로 관련 법령 정비가 함께 따라가지 못하면서 이 금치산자가 그대로 피성년 후견인으로 그냥 용어 변경만 됐을 뿐 이제 차별은 여전히 남아있게 된 겁니다. 네. 이거 뭐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일단 법무부는 지난 2010년에 네. 성년 후견제 관련 법령 정비위원회를 구성해서 네. 이제 각각의 법령들을 관할하는 일선 부처들을 위한 이제 제도 개선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이제 가시적인 변화나 성과는 거의 없습니다. 네. 관련해서 법무부는 지난 7월 법제처와 공동으로 275개 법안의 피성년 후견인 결격 조항을 이제 우선적으로 정비하겠다고 국무회의에 보고한 바 있는데요. 네. 관련 진척 사항이나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진행 예정 사항을 묻는 법률 방송 질의에 법무부는 네. 이렇다 할 구체적인 답변을 아직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뭐든 할 때 한 번에 제대로 잘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지 모르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온 국민의 법률 파트너를 지향하는 저희 법률 방송에선 시청자들이 딱딱하게 여기기 쉬운 법조 뉴스를 쉽고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른 단어를 키워드로 관련 법적인 쟁점 등을 짚어드리는 검색어로 본 법조 뉴스 코너를 시작합니다. 검색어로 본 법조 뉴스 오늘 첫 검색어 키워드는 출판사인 교학사입니다. 신세아 기자입니다. 오늘 포털 사이트엔 오전부터 하루 종일 도서 출판 교학사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 1, 2위에서 엎치락 뒤치락했습니다. 관련해서 노무현, 교학사 비하, 교학사 노비, 일배 등의 연관 검색어가 함께 뜹니다. 교학사가 하루 종일 이슈가 된 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도망갔다 잡힌 노비로 묘사한 사진을 참고서에 실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양진호 교학사 대표이사 등 피고소인들을 경찰이 무혐의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문제의 사진부터 찾아봤습니다. 교학사가 지난해 펴낸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고급 최신 기본서에 실린 사진인데 드라마 추노에 나온 출연자 얼굴에 노 전 대통령의 찡그리고 있는 얼굴을 합성했습니다. 사진 설명엔 드라마 추노라며 붙잡힌 도망 노비에게 낙인을 찍는 장면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해당 사진은 구구 일탈 커뮤니티 일베가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고 조롱하려고 합성한 사진인데 교학사가 아무런 검증 없이 문제의 사진을 중고생들이 보는 참고서에 그대로 실은 겁니다.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자 교학사 측은 사과문을 올리고 해당 수험서를 전량 수거해 폐기한다고 밝혔지만 유족들의 분노를 달래기엔 부족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는 지난 4월 교학사 관계자들을 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 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교학사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별도로 제기했습니다.
형사 고소 사건은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맡았는데 마포경찰서는 오늘 혐의 없음 결론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벌어지며 이슈가 된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해 모욕도 이런 모욕이 없는데 이게 왜 죄가 되지 않느냐는 성토가 그것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우리 형법에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있어도 사자 모욕죄는 없어서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 일단 사자 모욕죄 처벌은 애초 불가능합니다.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명예훼손은 공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대상이 살아있는 사람이든 사망한 사람이든 같습니다. 문제는 고 노무현 대통령을 도망갔다가 잡힌 노비로 묘사한 사진을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 적시로 볼 수 있냐는 점입니다. 그렇게 보기 힘들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고 법조계 의견도 대체로 비슷합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노비로 묘사했는데 그게 왜 허위의 사실 적시가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해당 사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노비였다는 허위 사실에 대한 진술이 아니라 이 노비 같은 놈 정도의 비하와 조롱의 표현이어서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변호사들의 설명입니다. 대법원도 명예훼손에 있어 사실에 대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결국 해당 사진은 글로 치면 노무현은 노비였다는 진술이 아니라 이 노비 같은 놈 정도의 비하와 조롱에 해당해서 모욕적인 표현이지만 사실 적시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안 된다는 것이 경찰 수사 결론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자 입장에서야 심정적으론 저런 것을 법적으로 처벌 못하면 뭘 처벌한다는 것이냐고 반발할 수는 있겠지만 사자 모욕죄는 형법에 없으니 법적으로는 처벌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찰에 대한 과도한 비판은 경찰 입장에선 좀 억울한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검색어로 본 법조 신세아였습니다. 네, 검색어로 보는 법조 뉴스. 오늘의 키워드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입니다. 신세아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포털 사이트를 뜨겁게 달군 뉴스 검색어 1위는 양정철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인 그 양정철입니다. 관련 검색어엔 민주연구원, 양정철 보고서 이런 단어들이 뜹니다. 민주연구원에서 작성한 일종의 대외비 보고서가 외부에 유출되며 사단이 난 겁니다. 보고서 제목은 한일 갈등에 관한 여론 동향. 내용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촉발된 지금의 경색된 한일 관계와 갈등이 내년 총선의 여당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정치공학적인 내용입니다. 현재 청와대나 우리 정부의 이른바 원칙적 대응에 대한 지지와 선호 여론을 감안하면 어떻게 보면 강경한과 동의어인 현재의 원칙적 대일 기조를 유지하는 게 총선에 도움이 될 거라는 분석입니다. 해당 보고서는 대외 유출에 조심하라는 대외주의 마크가 찍혀 여당 의원 128명 전원에게 메일로 전달됐는데 중간에 어떤 경위인지는 아직 파악이 되지 않고 있지만 해당 내용이 유출되며 파문이 일고 있는 겁니다. 당장 친일 프레임 덫에 걸려 뭘 해도 허우적거리며 좀처럼 지지율 하락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던 자유한국당은 기사회생 반격에 호기를 잡고 문재인 정권이 말하던 일본에 대한 원칙적 대응이 결국 총선용이었냐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정치 얘기고 법적으로 일종의 대외비로 분류된 공당의 문서를 어쨌든 무단 유출한 데에 대해선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일단 해당 보고서가 집권 여당인 민주당 싱크탱크 보고서이긴 하지만 국가 공문서도 아니고 국가기관에 의해 기밀문서로 지정된 문서는 더더욱 아니어서 공문서나 기밀 유출 혐의로 처벌할 수는 애초 없습니다. 형법 제316조에 규정된 비밀 침해죄 처벌도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업무 방해죄를 의율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고발은 할 수 있어도 위력이나 위계를 행사한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민주당 등 여권 업무가 방해받았다 하더라도 범죄 성립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결론적으로 보고서 유출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긴 어렵지만 거꾸로 보고서를 작성한 민주연구원 측은 법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서 인용한 여론조사 결과가 한 여론조사 기관의 비공개 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여론조사 결과는 저작권이 있는 지적재산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 무단 도용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법적인 문제는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자 책사로 불리며 대선 1등 공신으로 꼽히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총선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기 위해 민주연구원장으로 간 건 사실 공공연한 비밀도 아닌 비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100번을 양보해 당 싱크탱크 원장으로서 정치공학적 보고서를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유출됐으니 결과적으로 이제 청와대나 여권에서 일본에 대한 원칙적 대응을 강조해도 총선용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될 빌미를 준 양정철 원장.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검색어로 보는 법조뉴스 신세아였습니다. 호날두 형에서 날강두로 유벤투스와 K리그 선발팀 친선 경기에 출전하지 않은 이른바 호날두 노쇼 사건이 국내 축구 팬들의 분노를 자아내며 각종 소송전으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최 측인 더 페스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은 3곳인데요. 심층 리포트 장한지 기자가 3명의 변호사들로부터 소송 취지 등을 들어봤습니다. 지난 26일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6만여 명의 축구 팬들이 경기장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관중석 한켠에 걸린 유배 당사라는 현수막이 눈에 띕니다. 이탈리아 프로축구팀 유벤투스 팬들이 건 현수막입니다. 대부분 국내에서 호날두 형이라고 불릴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호날두 선수의 경기를 보기 위해 모인 축구 팬들입니다. 이윽고 경기장에 호날두가 모습을 드러내자 관중석에선 우레와 같은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경기장 대형 전광판에 벤치에 앉아있는 호날두 모습만 비춰도 환호하던 전반전과 달리 후반전 들어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경기에 곧 투입되겠지 기대했지만 호날두는 끝내 그라운드엔 투입되지 않았고 경기 종료 시간이 다가오자 분노한 팬들은 호날두의 숙적인 메시를 연호하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축구 팬들이 이렇게 분노한 건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주최 측인 더 페스타에서 호날두가 무조건 최소 45분 이상은 뛸 거라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며 티켓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 소송 관련 일단 채무 불이행 책임을 걸어볼 수 있습니다. 입장객들이 평소 국가대표 친선 경기나 다른 K리그 경기에 비해 최대 2배 가까이 비싼 입장권을 구입한 건 호날두가 출전할 것이란 기대가 있었고 주최 측도 실제 그렇게 홍보를 했으니 주최 측이 일종의 계약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입장권 구매 계약 서상에는 당연히 호날두 출전을 명시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홍보했기 때문에 홍보나 기타 수단들을 봤을 때 구매자들은 호날두 출전을 믿고 구매한 것이고 그것을 이제 티켓 판매자인 주최도 알고 있었잖아요. 티켓을 구매함에 있어서 호날두 선수의 그 45분 출전 여부가 그 주최사 측의 채무의 내용으로 일단 포함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불완전 이행으로 보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리가 되는 것입니다.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민사 책임을 묻는 방안도 있습니다. 더 페스타 측은 유벤투스와의 경기 일정을 협의하면서 호날두의 스케줄을 감안해 26일에 하는 건 너무 무리지 않냐는 등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호날두가 출전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확정적으로 호날두가 45분 이상 뛸 것처럼 홍보를 한 것은 명백한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더 페스타 주최 측에서는 호날두 선수가
45분 동안 출전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허위 광고로 인해서 속았다는 거죠. 다만 유벤투스에 직접 민사 책임을 묻는 방안에 대해선 소비자가 계약을 한 건 주최 측인 더 페스타지 유벤투스가 아니어서 유벤투스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페스타와 유벤투스 사이에 뭐 위약금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스포츠 이벤트를 주관하는 주최사하고 유벤투스 사이의 문제에 불과한 것이고 관중들은 그 유벤투스하고는 어쨌든 아무런 그런 법적인 계약 관계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일각에선 또 사기 혐의로 주최 측을 고소 고발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페스타 측이 처음부터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을 거란 걸 알면서도 소비자를 속여 티켓을 팔았음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사기죄 처벌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청탁은 받았고 특혜는 주었지만 비리나 범죄는 아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 KT 채용 비리 혐의 재판 얘기해 보겠습니다. 남성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변호사님, 지난 26일이죠. 이석채 전 KT 회장 등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는데 증언이 좀 세 보이는 증언이 나왔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 증인으로 나온 사람은 2012년 KT의 대졸 공채 실무를 담당했던 A씨입니다. 사건은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 13부에 있는 사건이고요. 이석채 전 KT 회장,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 그다음에 김상효 전 상무, 김기택 전 상무 등이고 업무방해죄 혐의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A씨는 증인으로 나와서 그 김성태 의원의 딸 김모 씨와 관련해서 인적성 검사가 끝난 후에 채용 프로세스에 태우라라는 오더,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증언했는데요. 김 씨가 정상적인 과정을 밟지 않고 상당한 특혜를 받았다는 것과 관련된 진술이 증언이 실무자의 입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검찰 공소장도 비슷한 내용인 거죠? 네, 검찰에 따르면 당시 KT의 공채 서류 접수는 2012년 9월 17일에 이미 마무리됐다는 것이고요. 김성태 의원 딸의 경우에는 10월 19일에 입사 지원서를 제출했고 이거 마감 한 달 뒤였다는 것입니다. A씨는 이와 관련해서 이메일 지원서를 보면 다수의 작성 항목이 이미 공란으로 남겨져 있어서 과연 지원할 생각이 있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였다 이렇게 증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김 의원 딸에게 외국어 부문, 자격증, 장점, 보완점 이런 누락된 부분들을 채워달라고 요구했다. 이렇게 전했고요. 그다음에 김 의원 딸은 뒤늦게 인성검사와 관련해서 불합격 대상인 D를 받았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성검사를 통과해서 다음 전형인 면접에 응시했다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A씨는 상급자인 B 팀장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더니 B 팀장이 당황했던 게 기억이 난다. 그러면서 본인도 위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대로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하자 이렇게 했다는 것이 A씨의 증언입니다. 첫 재판부터 검찰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소득을 올린 것 같은데 이석채 전 회장 등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항변을 했나요? 네, 변호인단은 일단 일부 특혜는 있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불법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항변한 것입니다. 이석채 전 회장의 경우 변호인은 이제 KT가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이지 않느냐. 그런 전제하에 사기업 채용은 해당 기업의 자율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다. 그리고 스스로의 판단을 따라서 적합한 인물을 채용하는 자유가 당연히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누구를 어떻게 뽑든 간에 전적으로 기업 자유와 관련된 사항이니까 이석채 전 회장 등이 KT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는 정치 검찰이 일방적으로 피의 사실을 흘리고 있다 이러면서 이런 시기도 했는데 이석채 전 회장과 같은 입장인 거죠. 죄가 없다 이런. 네, 설사 김 의원 청탁과 관련해서 KT 내부에서 김성태 의원 딸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범죄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전 회장과 입장은 마찬가지인 것이고 KT에서 알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김성태 의원과는 관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 같은 게 있나요, KT 입장에서? 네, KT에서는 이런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석채 전 회장 등에서는 이런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KT가 과거부터 내부 임원 추천이 있는 경우에 혜택을 주는 관행이 있어 왔다. 그리고 내부 임원 추천자에 대해서는 서류와 인적성 시험 등을 통과시켜주는 것도 관행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임원 추천자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김 의원 딸의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 서류, 인적성 검사
통과라는 특혜는 관행상 있었던 일이고 범죄가 아니다 이런 주장입니다. 네, 뭐 특혜는 있었지만 범죄는 아니다는 건데 업무방해가 성립 안 된다는 주장 어떻게 보시나요? 업무방해가 성립하려면 네. 뭐 위계, 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네. 이제 위력은 아니고 위계라고 보는 것인데요. 네. 위계가 되려면 이제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되고 속여서 업무 담당자나 KT가 잘못 채용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속은 것이 아니고 애초에 그런 것이 다 뭐 같이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것이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과연 인적성 검사가 뭐 탈락 네. 대상이거나 또는 보류 대상인 경우에도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 기타 다른 요건들을 충분히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뽑기로 한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이 과연 내부 임원 추천 정도에 해당하는 것인지도 네. 의문이고 그리고 그런 정도의 관행이 있었다는 것만 가지고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과연 정당할까 이런 의문이 들어서 글쎄요 저는 조금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위계가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실정법상 유무죄와 법원이 판단을 하겠지만 아주 간단한 산수로 김성태 의원 딸이 아니었다면 붙었을까 생각하면 좀 씁쓸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한국 여성과 사귀다 헤어진 후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러시아 남성 얘기 저희 법률방송에서 몇 차례 단독으로 관련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건을 수행했던 이호영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이 변호사님. 네. 뭐 사건 내용 간략히 다시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그 러시아 남성 G 씨와 네. 그다음에 한국인 여성 E 씨가 네. 이제 사귀다가 헤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그 G 씨가 네. 이제 여자친구였던 E 씨에게 네. 계속 만나자라고 이제 스토킹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도 이게 이제 반복되고 이제 괴롭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여성인 E 씨가 법정에 이제 그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이게 받아들여지기도 했었거든요. 그 네. 이전에. 네. 그런데 이런 접근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남성 G 씨는 네. 계속해서 피해자 E 씨를 스토킹을 하면서 이제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메일 계정 등을 통해서 너의 인생을 망쳐버리겠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찍은 동영상을 공개해서 너가 앞으로 혼사학기를 막아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을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싶어서 법적인 대응에 나섰고요. 실제로 이 러시아 남성 G 씨는 재판을 받아서 실제로 그 스토킹 과정에서 주거 침입을 했고 나아가서 피해자 여성인 E 씨를 협박을 했다. 이러한 점이 모두 사실로 인정돼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지금 법정 구속이 된 상황입니다. 이게 그런데 러시아 현지에서는 사실관계가 완전히 뒤집힌 가짜 뉴스가 유포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법률방송에서 보도가 됐는데 그 러시아의 그 최대 민영사 방송사에서 이게 뉴스가 이제 방송이 됐는데 오히려 그 한국 여성인 E 씨가 그 러시아 남성 G 씨를 스토킹을 했고 그것이 거절당하자 거짓된 진술과 증거 조작을 통해서 억울한 러시아 남성을 감옥 보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러시아 현지에서 보도가 나가고 있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러시아 남성 G 씨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본인이 피해 여성 E 씨를 이렇게 스토킹을 했고 이러한 협박을 했다라는 걸 다 인정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자백 외에도 관련된 명백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G 씨가 피해 여성에게 보낸 이메일 자료나 인스타그램 메시지 그리고 피해 여성인의 어머니에게 그 보냈던 그 협박 사진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이거는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해서 기소를 했고 법원에서도 재판을 해보니까 이게 다 사실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유죄 인정이 된 상황인데 러시아에서 이렇게 정반대의 가짜 뉴스가 유포가 되고 있는 게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게 러시아 방송사들 뉴스를 보니까 전적으로 그 러시아 남성 가족들의 진술에 의존해서 뉴스를 내보내고 있던데 이거는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러시아 어쨌든 그 G 씨는 지금 한국 법정에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언론사와 직접적으로 연락을 취했을 가능성은 없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러시아에 체류하고 있는 G 씨의 가족들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G 씨가 이제 러시아에 있는 가족들에게 거짓된 사실관계를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사실인 것으로 믿고 이제 가족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관계와 전혀 다른 인터뷰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밝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 해당 러시아 남성이든 그 가족이든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 이걸 처벌을 할 수가 있나요? 어떤가요? 네, 이게 이제 우리 형법 6조를 보면 그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국외범이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거기를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어떤 행한 그런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러시아에 있는 G 씨의 가족들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 하면 그러한 거짓말의 피해자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 러시아 남성 G 씨와 그 가족들에 대해서 이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좀 추가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 추가로 고소를 하신다면 이후에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뭐 러시아에 있고 그런데? 그렇죠. 먼저 그 러시아에 있는 가족 같은 경우는 이제 수사기관에서 만약에 피의 사실이 어느 정도 좀 소명이 되는 상황에서 조사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출석을 요구하는 이제 그 서한을 보내서 그 당사자들이 협조를 구해서 아마도 이제 출석 조사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G 씨 같은 경우는 한국 법원에 의해서 지금 1심에서 실형 선고받고 지금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 지금 피의자 신분이겠죠. 물론 추가 고소건에 대해서는 인치해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뭐 이번 사건 피해자를 직접 변호하시기도 했는데 이번 사건 어떻게 보시나요? 참 안타까운 게 그 피해 여성은 이제 G 씨의 어떤 그런 협박 때문에 사실 지옥 같은 그런 나날들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G 씨가 이번에 이렇게 실형 선고를 받고 구속되면서 이제 G 씨의 어떤 그러한 범죄 행위로부터 벗어나나 싶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가 다시 러시아에서 이렇게 가짜 뉴스가 유포되는 2차 피해가 발생을 해서 상당히 좀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루빨리 좀 그 G 씨의 어떤 그런 추가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좀 파악을 해서 이 사건을 좀 종결을 짓고자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서로 죽고 못 사는 사귈 때보다 헤어질 때 그 사람의 본성이 더 잘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진짜 리벤지 포르노 사건 접할 때마다 참 씁쓸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의 협상 기록 일부를 공개하며 한국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는 이미 완전히 해결됐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과연 그런지 들여다봤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어제 오후 출입기자단에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한국 정부의 대응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그 근거라며 관련 문건 일부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1965년 체결된 청구권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 측에 제시한 대일 청구 요강과 의사록 일부가 어제 공개된 문건입니다. 대일 청구 요강은 모두 8항목으로 돼 있는데 일본 외무성이 공개한 항목은 피징용 한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그 밖의 청구권 변제를 청구한다는 내용입니다. 피징용 한인, 즉 한국 징용 피해자들이 징용 갔다 못 받은 임금이나 강제 동원에 대한 보상금, 특히 그 밖의 청구권 등 애초 한국 측에서 보상받아야 할 모든 걸 다 청구했다는 겁니다. 의사록엔 또 피징용자 피해보상 관련 한국 측 대표가 강제적으로 동원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준 것에 상당하는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언급한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한국 측의 이런 요구에 일본 정부가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상당을 제공했고 그걸로 미수금과 보상금, 그 밖의 청구권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는 것이 일본 외무성의 주장입니다. 실제 한일 청구권 협정엔 식민지배 시절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문구가 적시되어 있기는 합니다. 이와 관련 일본 내 최대 부수를 자랑하는 보수신문 요미우리는 일본 외무성 간부를 인용해 한국 측은 교섭 과정에서 보상을 요구했고 청구권 협정에 징용공 위자료가 포함된 것은 명백하다. 개인 청구권이 남아있다는 한국 측 주장은 모순이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뜻 청구권 협정 문구와 일본 외무성이 공개한 문건 내용만 보면 한국 정부가 달리 반박할 근거가 없는 외통수에 빠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본 측 주장은 중요한 전제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식민 지배의 불법성입니다. 법적으로 보상은 정당한 행위지만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갚아주는 것을 말하고 배상은 애초 불법하거나 위법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전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손실 보상, 피해 배상입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 어디에도 일본 외무성이 공개한 문건 어디에도 요미우리가 쓴 기사 어디에도 배상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보상이라는 단어만 있을 뿐입니다. 이는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에도 지금도 일본 정부가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고 일본 정부가 배상이라는 단어에 알러지 수준의 반응을 보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쿠데타로 집권한 뒤 경제개발을 위한 종잣돈이 급했던 박정희 정권이 일제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청구권 협정에 명시하지 않은 건 당시 정권의 한계이자 과오일 수는 있지만 그게 일제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거나 불법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의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 대법원 판결도 불법한 강제징용 노역에 대한 피해 배상 책임이 일본 전범기업에 있다는 판결이지 강제징용에 대한 보상을 해주라는 판결이 아닙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외무성이 한일 협상 기록 일부를 공개한 데 대해 일본 측 생각을 대외적으로 설명해 올바른 이해를 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로서 당연히 할 일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대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도 그렇고 일본의 수출 규제나 화이트 리스트 제외 등의 조치 모두 결국은 WTO나 국제 여론전으로 갈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때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